1933년 3월 미국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산업 생산량은 반토막이 났고 전국 은행의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자본주의를 믿지 않았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굶주림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맡긴 돈을 찾지 못할까봐 밤새 줄을 섰고 그 불씨는 다시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지옥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휠체어에 의지한 채 연단에 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 수치를 들이대며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공포의 실체를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무너진 가치들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화폐적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연설은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심리적 마비 상태에 빠졌을 때 그는 리더십의 본질이 기술이 아니라 용기임을 증명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지도자가 절망에 주저앉은 국민을 향해 손을 내민 순간 미국의 위대한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제1장 취임 100일 의회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루즈벨트 리더십의 정수는 취임 직후에 이른바 100일 천하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1933년 3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그는 집권 후 100일 동안 무려 15개의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단행한 것은 긴급은행법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그는 전국 은행의 4일간의 휴업을 명령했습니다. 붕괴 직전의 금융 시스템을 일단 정비시킨 뒤 연방 감사관들이 우량은행을 선별해 다시 문을 열게 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는 보수적인 의회를 압박하거나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지렛대 삼아 의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농업조정법을 통해 과잉 생산으로 폭락한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제한하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연방긴급구호법을 통해 굶주리는 실업자들에게 즉각적인 식량과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민간보존단을 통해 청년들을 고용해 국립공원에 나무를 심고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의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빈곤과 실망입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제2장 노변담화 안방으로 찾아온 대통령의 목소리. 루즈벨트의 지도력은 마이크 앞에서 가장 빛났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강력한 매체였던 라디오를 정치적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름하여 노변담화. 1933년 3월 12일 밤 역사적인 첫 번째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친근한 인사로 시작해 복잡한 경제학 용어가 아닌 이웃집 아저씨 같은 쉬운 언어로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돈이 은행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은행 문을 잠시 닫아야 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장롱 안이나 침대 밑보다 다시 문을 연 은행 안에서 훨씬 더 안전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흐른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돈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돈을 입금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선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리더십이란 결국 신뢰의 자본을 쌓는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동안 총 30번의 노변담화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대공황의 파고를 넘었습니다. 제3장 테네시강 유역 개발과 일자리의 기적. 루즈벨트의 대공황 극복은 이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목 공사가 아니라 미래를 건설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33년 5월에 설립된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입니다. 당시 테네시강 유역은 상습적인 가뭄과 홍수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루즈벨트는 이곳에 거대한 댐들을 세워 홍수를 조절하고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며 농토를 비옥하게 만드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만 명의 실업자가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정당한 임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다시 빵을 사고 옷을 샀습니다. 멈췄던 지역 경제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민간보존단을 통해 300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전국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800개의 국립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단순한 구호금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존엄성을 되찾아준 이 조치는 대공황기 미국 사회의 심리적 붕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제4장 사회보장제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루즈벨트 리더십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1935년 도입된 사회보장법입니다. 제2차 뉴딜의 핵심인 이 법안은 미국인의 삶의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루즈벨트는 대공황이 개인의 나태함이 아닌 시스템의 결함에서 온 비극임을 간파했습니다.
늙거나 병들었을 때 혹은 실직했을 때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자본가들과 보수 언론은 루드벨트를 사회주의자, 미국적 가치의 파괴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루드벨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폭동과 혁명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포용적 자본주의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노령연금, 실업보험, 장애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를 통해 미국은 단순히 불황을 탈출한 것을 넘어 현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당장의 생존을 넘어 미래의 100년을 설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제호장, 반대자들과의 투쟁, 그리고 사선의 위협. 루즈벨트의 지도력은 갈등을 피하지 않는 정면 돌파에서 나왔습니다. 1935년과 36년 보수적인 대법원이 뉴딜 법안들에 대해 잇따라 위헌 판결을 내리자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법관 수를 늘리겠다는 법원 개편안을 내놓으며 사법부를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뉴딜 정책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기득권층을 향해 독서를 내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층은 나를 증오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증오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러한 선명한 태도는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경제 기득권자들과 싸우는 전사였고 서민들에게는 따뜻한 보호자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지지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이라는 대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 휠체어 위의 거인이 남긴 교훈. 루즈벨트의 뉴딜은 완벽한 정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여전히 뉴딜이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켰는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만큼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하반신 마비라는 신체적 절망을 겪었기에 파산이라는 국가적 절망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단순히 보조금을 쥐어준 것이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존엄을 쥐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경제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맞이할 때 루즈벨트의 리더십은 여전히 유효한 답을 제시합니다. 지도자란 공포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빛을 보여주는 사람이며 국민의 고통 곁에 끝까지 머무는 따뜻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돈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취의 기쁨 속에 있으며 창조적인 노력이 주는 설렘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